예, 안녕하세요. 이제 2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구성으로 갖춰져 있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어떤 종류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입니다. 결국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재생에너지 쪽에서 한 가지, 그리고 신에너지에서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에서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이 있었고요. 이번 시간엔 재생에너지에서는 폐기물, 그리고 신에너지에서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와 액화 중에 연료전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에너지입니다. 과연 이 폐기물 에너지란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 사용하고 나서 못 쓰게 되어 버리는 제품 또는 쓰레기 등을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이고요. 이때는 에너지가 함량이 높은 폐기물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에 의해서 연료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소각을 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기술입니다. 사업장 또는 그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중에서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분해를 통한 오일화 기술 또는 성형고체 연료의 제조 기술 또는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 제조 기술 또 소각에 의한 열회수 기술 등으로 가공하고 처리해서 고체 연료나 또는 액체 연료, 가스 연료, 그때 얻어지는 폐열 등을 생산하고 또 다시 이를 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변환하게 됩니다. 간략히 내용을 보면 자동차를 운행하고 나면 발생하는 그 폐윤활유들 또는 자동차 또 타이어들 그리고 생활에서 얻어지는 뭐 각종 폐기물들 이런 거를 활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한 폐기물들 중에 결국은 어떠한 에너지와 어떠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에너지 형태로 만들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먼저 가연성 폐기물과 그 유기성 폐기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가연성 폐기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대상이 어떤 폐기물인가?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 종량제 배출들 그리고 생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뭐 플라스틱 등 이런 재활용 가능한 생활 폐기물들이 먼저 발생이 됩니다. 이때 종량제 배출과 생활 폐기물로 얻어진 대상 폐기물들은 크게 세 가지로 또 적용 가능한 기술이 있습니다. 우선 성형 고용 연료화 그리고 미성형 고용 연료와 폐자원 가스화로 나눠지게 됩니다. 성형 고용 연료화는 종량제 배출과 생활 폐기물로 얻어진 이 폐기물들을 어떠한 그 연료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압축해서 만들어지는 성형 고용이 있겠고요. 그 상태 그대로 파쇄를 하는 미성형 고용 연료가 있겠고요. 이를 활용하는 가스화 기술이 있습니다. 이때 세 가지 적용 가능한 기술을 또 활용하게 되면 우선 성형 고용 연료화에서는 두 가지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열도 나올 수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전기도 나올 수 있고 또 미성형 고용 연료화에서도 똑같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성형이든 미성형이든 두 가지 모두 다 열과 전기의 에너지 형태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자원 가스화 쪽에서도 두 가지 열과 전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대상 폐기물 중에 이제 사업장이나 아니면 건설 폐기물 또 농림 폐기물들이 있는데요. 뭐 사업장 건설 폐기물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농림 저희가 이제 농업을 하면서도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주로 발생하는 게 저희가 먼저 비닐하우스에 그 이제 비닐이 오래돼서 노후되면 뭐 이제 경화되거나 또 찢어지거나 하면 이걸 또 폐기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밭에 활용한 그런 비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런 폐기물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폐기물들을 압축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대로 파쇄해서 만드는 성형과 미성형으로 나눠질 수 있겠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열과 전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런 매립장에서도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도 그 사업장이나 건설 및 농림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동일하게 성형과 미성형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때 얻어지는 적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동일하게 열과 전기 에너지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기성 폐기물인데요. 유기성 폐기물에는 저희가 이제 음식물, 그리고 음폐수, 그리고 하수와 폐수에 대한 슬러지, 그리고 매립 가스, 그리고 축산 분뇨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와 폐기물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적용 가능한 기술이 있는데요. 이때 이루어지는 기술은 바이오 가스화, 그리고 바이오 연료화가 되겠습니다. 이때 얻어지는 바이오 가스화에서는 세 가지 에너지 형태가 이루어지는데요. 바이오 가스화를 통하면 열도 생산하고 전기도 생산하고 또 수송 연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연료화를 통하면 저희가 이제 수송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류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음폐수입니다. 이제 생활에서 버려지는 폐수. 이 폐수는 이제 한 가지 적용 가능한 기술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거를 가스화 시켜서 열과 전기, 연료로 또 만들어질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하폐수 슬러지입니다. 하폐수 슬러지는 저희가 이제 그 하수 처리장, 이제 지역마다 있게 되는데요. 뭐, 가정에서 쓰는 폐수, 그리고 뭐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수들, 이런 폐수들을 모아놓아서 하수 처리장에서 이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슬러지라고 하는데요. 이 슬러지도 바로 기존에는 이제 그냥 매립을 했었는데 또는 매립하다 보니까 이제 장소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하다 보니 이제 바다에도 버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현재는 이 슬러지를 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적용을 하다 보면 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폐자원 가스화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가스화,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서 다시 고체를 만들어서 다시 연료로 쓰는 이런 기술이 있게 되겠습니다. 폐자원 가스화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과 전기가 발생하게 되고 바이오 가스 쪽으로 가면 열, 전기, 수송 연료 다 가능하게 되겠고요. 유기성 폐기물 고체를 연료화를 시키면 결국은 고체 연료가 됐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열과 전기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들은 바이오 가스화 시켜서 열과 전기 그리고 수송 연료를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 이제 축산 분뇨인데요. 이 축산 분뇨는 저희가 뭐 소나 돼지나 이런 농장에서 발생되는 이 분뇨들을 모아서 우선 그 분뇨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때 발생하는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면 첫째 바이오 가스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바이오 연료화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 고체 연료가 됩니다. 바이오 가스화는 저희가 이제 분뇨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발효가 되면서 이때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될 수 있겠고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이때 발생하는 그 가스를 활용하면 또 열과 전기, 수송 연료가 에너지 형태로 또 이루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연료화 시키면 저희가 이제 다시 수송 연료로 활용할 수 있고 유기성 폐기물 고체 연료화 같은 경우는 이제 분뇨에서 발생하는 아까 하수처럼 하폐수처럼 이제 슬러지 찌꺼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분뇨를 다시 건조시켜서 압축하게 되면 이제 또 고체 연료가 되겠고요. 이때는 또 다시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집니다. 폐기물 에너지 중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종류별로 크게 나눠보면 이제 고체 연료 SRF, 그 다음에 폐유 정제유, 그리고 플라스틱 열분해 연료유, 그리고 이제 폐기물 소각열이
구성되어집니다. 우선 이제 고체 연료라고 하는 SRF입니다. 이제 폐합성 수지, 폐지, 또 폐목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연성 물질인데요. 이 가연성 물질을 선별한 후에 이제 파쇄시키고 또는 건조시켜서 이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연료화시키는, 다시 고체 연료를 만들어서 다시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고요. 폐유 정제유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폐유 윤활유들을 모아서 다시 또 정제하게 되어지면 이 정제 기술을 활용하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또 유류가 발생이 되겠고요. 플라스틱 열분해는 이제 플라스틱 합성 수지, 고무, 타이어 등에서 이제 저희가 고분자 폐기물을 아주 고온의 열분해 과정을 거치면 다시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폐기물 소각열은 이제 연성 폐기물을 또 이제 저희가 소각열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 소각열 회수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태우게 되는 거죠. 이때 폐기물을 소각을 시키면 이제 고온의 열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이때 이 열을 활용해서 스팀도 생산하고 또 이 스팀을 가지고 다시 터빈 발전을 통하면 다시 전기 발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고체 연료 SRF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제 과정인데요. 우선 이제 비성형 고형 연료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가공하지 않는, 성형하지 않는 고형 연료 제품인데요. 우선 뭐 폐기물 처리장에 각각 이제 가정이나 산업에서 쓰는 각종 폐기물들이 이제 폐기물이 반입이 되겠고요. 이때 이 반입된 폐기물들을 이제 파쇄하고 이제 잘게 부수다 보면 뭐 다양한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것들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선별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것은 다른 곳으로 이송하고 남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또 분쇄, 더 잘게 연료를 쓸 수 있게 다시 한번 분쇄를 하고 이때 발생하는 뭐 철 성분들은 이제 자력의 힘을 이용해서 다시 또 선별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얻어지는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현재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뭐 이제 뭐 주로 많이 화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뭐 시멘트 공장에 요 고형 연료 제품을 보내서 석탄 대신 이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비성형과 동일한 이제 성형 고형 연료 제품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비성형은 원래 폐기물을 잘게만 부쉈다면 이번에는 잘게 부순 후에 후처리해서 이제 아주 활용이 가능한 고체 연료로 다시 강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과정 자체는 동일하게 되는데요. 후처리 과정에서 아주 규격화된 펠릿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후처리 과정이 두 가지가 더 들어가게 되겠고요. 최종 만들어진 제품은 여러 가지 이 연소를 시켜서 발생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번엔 플라스틱 열분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폐기물들을 잘게 부숴서 연료를 썼다면 이번에는 이제 다시 가공을 해서 이제 유리를 얻어내는 기술입니다. 우선 폐플라스틱을 수거를 하고 이제 집화장에서 분류를 하게 되겠고요. 이때 분리된 폐플라스틱들은 아주 고온의 열 분해기를 통해서 이제 기름이 유류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때 생산된 유류는 다양한 뭐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엔 폐기물 소각열입니다. 앞에서 비성형과 성형에 대한 고형 제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얻어진 이 폐기물을 통해서 이 투입된 폐기물을 처음에는 이 소각열 공정 자체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된 철이나 뭐 종이, 플라스틱 등이 있는데요. 이거를 각각 연료에 맞게 잘 선별을 하게 되겠고요.
바로 이제 소각 시설에서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들을 아예 소각을 해버려서 아주 고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들은 재활용으로 다시 보내지게 되겠고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을 하게 되면 아주 고온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증기를 생산하고 이때 생성된 증기를 활용해서 터빈 발전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터빈 발전을 이용하게 되면 또 다른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 후에 남은 이 후처리는 아무래도 연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느 곳이든 소각열에 활용할 때는 꼭 그 필터와 후처리 과정을 거쳐서 대기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는 처음에 발생한 모든 뭐 배기가스들이 이제 90% 이상 감축이 돼서 최종으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에너지 쪽에서 할 수 있는 그 연료전지를 한번 예를 들어드리려고 연료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란 무엇인가? 결국은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그 화학 에너지를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해서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화를 시키는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전기분의 역반응을 통하게 되다 보면 전기하고 물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때 발생된 전기는 저희가 이제 그 전기 에너지를 활용을 하고 또 발생된 물은 다른 재생원과 마찬가지로 급탕이나 또 난방용수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가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데요. 우선 가스터빈이나 뭐 디젤 엔진을 활용하는 화석연료 발전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 효율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그 연소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생성물이 전기와 물뿐이고 이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매우 적고요. 현재는 뭐 천연가스, 석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수소를 얻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아마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을 통해서도 물을 수전해야 하는 그 원리를 통하면 수소를 또 얻게 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그리고 황산화물 등의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에너지로도 가능한 기술입니다. 다른 태양광이나 이제 많이 보급되어져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에 비해서는 이제 그 간헐성이 아주 현저히 적은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태양광은 태양이 떴을 때만 활용할 수 있는 일사가 있어야 될 때만 발생을 하는 태양광 에너지고, 풍력 발전도 결국은 바람이 불어야 저희가 전기를 얻을 수 있는데, 아주 그렇다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효율이 조금 낮은 반면에 이 연료전지는 연료만 공급이 된다면 하루 24시간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약 한 95% 이상 발전 효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효율의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또 특징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다 보면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메가와트당 설치 면적도 아주 현저히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우수하고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요즘은 인빌딩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그 대형 건물에도 소형 연료전지를 활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전지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연료전지는 결국 연료극과 전해질층 그리고 이제 공기극으로 접합된 셀하고 이 셀들이 적층된 구조의 스택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때 발생된 전력은 마찬가지로 DC 전력이고요. 이 DC 전력을 다시 저희가 일상에서 활용을 하려면 AC 전력으로 발전해주는 인버터, 그리고 뭐 전기적, 기계적 주변기기로 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스택, 전력 변환기, 그리고 주변 보조기기, 그리고 계질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연료전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종류도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때 연료전지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얻을 때
고온형과 저온형으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작동 온도와 전해질에 따라서 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그리고 인산염 연료전지, 그리고 알카리 연료전지,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 그리고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 등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주로 현재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하고, 그리고 인산염 연료전지, 그리고 이제 고분해 전해질막 연료전지를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금 강원도 평창에 연료전지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템은 이제 기존의 팜, 농업 생산을 하시다 보면 스마트팜에서 농업 생산을 하시다 보면 스마트팜 안에 난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난방 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전기도 발생하는 이 연료전지까지 구축을 하는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전기는 매전을 해서 활용하게 되어지고 발생되는 열은 스마트팜의 난방 용수로 공급을 하는 현재 이런 기술까지 와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크게 두 가지 기술, 재생에너지에서 한 가지, 신에너지에서 한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이오매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